네, 파워인터뷰 오늘 순서입니다. 김태우, 신재민 두 전 사무관의 잇따른 의혹 제기로 여야의 대치 전선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폭로의 내용과 진위 여부를 두고 야권에서는 특검과 청문회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도입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앞으로 전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연초 전국을 요동치게 만든 두 전 사무관의 의혹 제기, 이 쟁점은 무엇이고 또 이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오늘은 기재부 제2차관을 역임하신 자유한국당의 송원석 의원 전화 연결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송원석입니다. 네. 자, 의원님 지난 연말에 그 청와대 특감반 의혹에 대한 현안 질의가 운영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관례라고 했던 것을 깨고 결국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실 이렇다 할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라는 것이 또 대체적인 평가로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의원님께서도 운영위원으로 당시 회의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날 회의에서 이 청와대 비위 의혹에 대해서 실체가 좀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보시는지요?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다는 반증이고요. 예. 실제로 아시다시피 우리 당에서 그 많은 첩보들 중에서 한 11건 정도가 민간인 또는 정치인에 대한 사찰이었다 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건은 박 비서관한테,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한테 보고가 되었고 3건은 조국 수석한테까지도 보고가 되었다. 이게 확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우윤건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 같은 경우에는 첩보 자체가 존재하는, 보고서 자체가 존재한다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인사 검증에 대한 참고 자료로 민정수석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박영철 비서관 또 언급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뭐 한방이라고 얘기하자면 김태우 전 특감 반원이 제기한 첩보들이 상당수가 실제로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민간인 정치인 사찰 부분이 첩보로 존재를 했었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청와대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 야당에서 김태우 조사관이나 이런 분들을 별도로 접촉을 해서 기획을 하거나 인위적으로 뭔가를 도모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걸 우리가 문서를 청와대 내부의 문서를 우리가 확보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청와대에서 특감반에서는 민간이든 정치인들이든 아니면 또 공무원들이든 휴대폰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압수를 해서 포렌식까지 해가면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 저희 야당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런 언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밝혀졌다. 특히 우윤건 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짜리가 있고 또 1억 플러스 2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대사 내정되면서 인사검증에 그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됐지 않습니까? 검증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국 수석이 그동안에 많은 장차관급 인사를 검증을 하면서 실패를 한 그것이 이 첩보들이 다수가 중간에 묵살되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국민적인 의혹이 더 커진 그런 결과가 되었죠. 그만큼의 효과는 충분히 있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국당 자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지금 특별검사제를 하든지 국정조사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 야 3당 또 야 4당 간에 상당 부분 의견이 지금 수렴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청와대와 어느 정도 좀 연결이 돼 있고 기재부에서 발생된 문제인데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폭로한 적자 국채 발행을 놓고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원님께서 기재부 2차관을 역임하셨던 만큼 이번 논란은 사실 그야말로 의원님의 전문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나요? 지금 신재민 전 사무관이 얘기한 것은 2건이었죠. 적자국채 관련해서도 2건인데 하나는
4조 원 또는 뭐 8조 7천억 그 예. 범위는 뭐 저 중간에 언급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어쨌든 국채를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 예. 그런 내용하고 또 하나는 기존에 이미 발행되어 있는 국고채 중에서 1조 원을 조기 상환이라고 해서 바이백한다는 예. 그 부분을 취소하도록 했는 그 두 가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둘 다 뭐냐면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국가 채무 비율을 일정 부분 39.4%라고 하는 가이드라인까지 있다고 부총리가 있다고 그 언급까지 있었는데 예. 그 이상으로 국가 채무 비율을 높여 놓으면 이 정부 기간의 말기에 가서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그 증가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는 그 국민들의 눈을 현혹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는 굉장히 재정을 경시하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통계청 같은 경우에 작년에 왜 통계 수치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통계청장도 급작스럽게 경질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이 있었죠. 그거하고 같이 봤을 때 굉장히 숫자에 대한 이 사람들이 좀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호도하기 위해서 왜곡을 하는 그런 의지가 있구나 하는 걱정이 되고요. 예. 특히나 이게 청와대가 나서서 내각에서 결정해야 될 것들을 청와대가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특히 국고채 1조 원의 조기 상환은 바이백을 취소를 하면서 실제로 실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바이백을 예상을 하고 국채를 모집했던 기관 투자가들이 일정 부분 실질적인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큼은 나중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배임이라든지 국고 손실이라든지 이런 사법적인 그런 그 판단까지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말씀을 하신 그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과 일부에서는 또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수가 넉넉하다고 해서 뭐 무조건 빚을 바로 갚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중장기적인 뭔가 정책 판단이 좀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 부당한 외압이 아니라 그 기재부와 또 정무적인 판단에 의한 정당한 역할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 결과적으로는 적자 국채가 발행되지도 않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4조든 8조 7천억이든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을 안 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패한 로비라고 해서 로비가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내각에서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면 될 일을 청와대가 나서서 추가로 더 발행을 해라. 이런 그 지시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김태우 그 특감 반원은 6급인데요. 그분이 환경부 장관을 독대를 해가지고 자리에 대한 사무관 특채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한 걸로 우리가 이미 확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최근에 그저께 나온 이야기지만 그 청와대에 34세밖에 안 된 그리고 변호사 실무수석을 마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그런 특채된 사무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별도로 불러내서 카페에서 면담을 했어요. 예.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5급, 6급 정도의 실무자들이 부처의 장관급 또 장관을 직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와대의 위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 그 5급이나 6급 그 위에 있는 반장이라든지 비서관이라든지 수석들 눈에는 장차관도 눈에 안 보일 거 아니겠어요. 밑에 실무자들이 장관을 상대를 하니까 그만큼 이 정부에서는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내각이 중심이 되어서 자율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청와대가 독단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 그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가지고 기존에 주어진 질서와 규칙이 있는 것인데요. 이 정부는 청와대에서는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정당하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무적 판단이라고 해서
국가 채무 비율을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것까지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기는 국민들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인위적으로 비율을 왜곡하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특히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그동안의 재정 당국의 오랜 책무라고 이해를 해왔고 또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특히 세수가 남을 경우에 초과 세수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에 발행하려고 했던 국채도 다소 줄이고 또 기존에 이미 나가 있던 국채를 조기 상환해 가지고 국채 국가 채무 비율을 낮추도록 하는 노력을 그동안에 쭉 해왔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매 연도의 예산이 수직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항상 적자 재정입니다. 1년에 적자 국채를 30조씩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수라고 하는 것이 당초의 전망보다 조금 더 들어오면 적자를 줄이는 것이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세수를 낮게 잡혀놨다가 세수가 더 들어오는데 그걸 그대로 적자 국채를 더 추가로 발행한다는 것은 세계 잉여금을 그만큼 많이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그건 다음 연도에 추경을 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국민들에 대한 어떤 국가의 책임을 지키는 것에 대한 배임 아니냐. 또 실제로 국민들을 희망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헌법상의 사기죄와 유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법적인 부분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런 의사가 있었다 그러면 배임이나 사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청와대의 전화를 받는 부처의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 심리적 갈등, 동요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앞서서 이 두 가지 사항과 관련해서 한국당에서는 관련 소관 상임위 소집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국정조사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해서는 특검 도입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사실 김태우 전 감찰반원은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검찰의 고발장이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수사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의견도 있는데요. 그 수사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그동안에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그런데 어저께인가요? 조국 수석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강하게 또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검찰 쪽에서는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수사를 청와대의 의사나 청와대의 어떤 생각에 맞춰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또 그런 식으로 압박을 받을 개연성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검찰 수사가 정말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권 행사 또는 공권력 국가수사권 행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과거 사례에도 보면은 정권의 눈치를 봐가지고 검찰 수사가 이렇게 좀 진실을 제대로 입증이 안 된 사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으로 국민들이 만족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최근에 SBS인가요? 거기서도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42% 이상이 개인 일탈이라고 하더라도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고의 폭로라고 하는 청와대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은 15%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국민들은 이미 이 현재 이 상황에서는 검찰 수사만 가지고는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특검도 항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아서요. 좀 그 부분 맞습니다. 그 부분도 다소 아쉬운 점이 남아 있습니다. 특검을 하게 되면 특별검사가 정말 소신과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수사를 정말 잘 해야 되는데 간혹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국민들한테 실망을 준 경우도 있었죠. 이번에는 좀 잘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시간 관계상 좀 간략하게 답을 주셔야 되는데
예. 간략하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될 것으로 보시는지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저께 2018년도에 그 고용 실적 발표가 있었죠. 취업자 수 증가 9만 7천 명밖에 안 됐습니다. 지난 정부에는 평균 36만 명 정도가 취업을 했어요. 지금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치가 되었고 신규 취업은 9년 만에 최저입니다. 이게 소득 주도 성장의 민낯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열어줘야 됩니다. 많이 열어줘서 규제도 줄이고 자영업자다 지금 굉장히 폐업 사태가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소득 주도 성장의 속도 조절이 지금 불가피하다. 그래서 주 52시간 근무제도 가급적이면은 1년 동안 고용 시간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그다음 최저임금의 인상폭도 좀 줄여가면서 업종별로 또 규모별로 좀 차등화하는 그런 방안을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결정, 임금이든 아니면 물가든 가격 결정 구조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국가 우선주의 또는 국가 만능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빨리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이 한국 경제가 제대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송원석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